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소서에 대한 컨텐츠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 첨삭 요청도 많았고요. 자소서 첨삭을 하다 보면은 잘 쓰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독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소서 작성할 때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소서 작성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컨텐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앞서서 자소서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 따라 다르고요, 항목에 따라 다르고, 글자 수에 따라 다르고, 뭐 어떤 유형인지, 약술형인지 서술형인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써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가독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자소서란 곧 글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글로 나를 표현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군가는 읽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100%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읽히고 잘 보이고 가시성, 가독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소서 작성에서 가독성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이미 역량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잘 쓰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고요, 뻔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점은 참고드리고요. 자소서 작성이 어렵다, 혹은 서류를 썼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야 할 것, 첫 번째, 문단 나누기입니다. 제가 첨삭 영상이나 분석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하죠. 이 문단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문단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독성입니다. 왜냐? 글자가 저는 뚱뚱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문단 나누기가 전혀 되지 않고 뚱뚱하게 되어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문장을 놓쳐요. 1문장, 2문장, 3문장 가다가 놓쳐요. 왜냐하면 문단이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흐름이 연결되다가도 가독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나 글자 수가 길어지는 항목 있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곤 있지만 1000자라든지 1500자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문단 나누기 없이 전체를 써버린다면 사실은 잘 읽히지 않습니다. 첨삭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잘 안 들어와도 두 번, 세 번 읽고, 뭐 제가 직접적으로 문단을 나누면서 읽을 수 있겠지만, 면접관이나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 안 읽히면 읽지 않죠. 그러니까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소재가 읽히지 않는다면 과연 이 자소서는 잘 쓴 자소서일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는 문단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 엔터로 친다면 엔터를 한 번만 치는 문단 나누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가독성을 높이지 않거든요. 문단을 확실하게 나눈다면, 뭐 대표적인 예로 서론, 본론, 뭐 결론으로 나눈다면, 서론을 작성하고 난 뒤에 엔터 두 번을 쳐서 한 칸 자체를 나누고 본론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문단을 확실하게 나눠주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갈식입니다. 결국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요, 두갈식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막 이렇게 풀어서 쓰고 본론부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작성에 시간을 그렇게 오래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데에는 1시간, 2시간이 걸렸겠지만 내 자소서 평가하는 데에는 정말 적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뭐 1분, 2분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고 치면 두갈식으로 내가 이 항목에서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지 궁금하게 만들겠죠. 혹은 더 읽고 싶게 만들겠죠.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서론에 채워지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론에 아무리 좋은 소재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잘 쓴 자소서가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작성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작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항목에서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사례 줄이기입니다. 사례 줄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자소서에 대한 항목의 글자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술형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500자, 600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사례로 글자 수를 다 채우고 결론에 뭐 이러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줄.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하시는 분들 안 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가 비슷해요. 어떤 항목에서 묻는다, 협업을 묻는다. 협업의 사례가 비슷합니다. 팀 프로젝트로 뭐 하던가, 팀워크로 했는데 내가 뭐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하던가.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배웠고 내가 지원한 기업에서 정말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결국은. 항목에서 요즘은 뭐 금융권이라든지 공기업 보면 좀 구체적으로 묻는 게 많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너가 했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며, 혹은 협업 과정에서 너가 어떤 강점을 발휘해야 했으며, 그렇게 묻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디테일한 대답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사례를 막 채우면서 가게 되면은 글자 수를 그냥 불필요하게 채우는 것에 그치게 되는 거고 임팩트를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접속어입니다. 사실 접속어를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뭐 그런 게 정의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끊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했다고 하였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글이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고 자꾸 끊어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독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는 뭐 또한, 그리하여, 이런 접속어 사용을 적절하게 한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매끄럽게 이어가게 해주고 흐름도 연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독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접속어 사용을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사항입니다. 꼭 해야 할 것이지만 선택사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소제목입니다. 자, 해야 할 것에 왜 소제목을 넣었냐? 기본적으로 좋은 소제목이 나온다면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소제목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와, 소제목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소제목 추천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제목 자체가. 좋은 소제목이 나오면 좋지만 소제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필수 조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소제목을 두 가지씩 작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를 들자면 너의 장점은 무엇인지 작성하시고 어떻게 하라면은 소제목 자체에서 어떠한 장점을 통해서 뭐 발휘한 어떠한 경험, 이런 식으로 이걸 소제목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소제목이 될 수 있고요. 굳이 뭐 옛날처럼 막 사자성어를 적는다거나 어떤 임팩트 있는 걸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1시간 2시간씩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고 내용은 나왔는데 소제목을 못 쓰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네, 자소서에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저는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자소서에서 저는을 쓴다고 무조건 탈락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을 쓰게 되면 뭔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글을 잘 못 써 보이고 자소서에 대한 경험이 없어 보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요즘에 스터디 가거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튜브 분들께서도 저는 쓰지 말라는 말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흔한 정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혹은 이 사람은 자소서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지 않구나라는 접근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빼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왜 뺐으면 좋겠냐 생각하냐면, 일단은 주체가 접니다. 자소서는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주체가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전원을 쓰시는 분들이 전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빼서 매끄럽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빼보면 실제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이란 사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 부정적 표현입니다. 사실 단점을 묻거나 아니면은 뭐 너가 했던 힘들었던 걸 묻거나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묻거나 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표현 자체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너무 방해가 돼서, 뭐 어떠한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짜증이 나서,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들이 자소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라는 표현 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뭐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불필요한 표현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뭐 정말 사용해야 된다면 힘들었다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짜증이 났다, 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자소서에서는 뭐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너무 오래된 소재.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유치원 때다, 그래서 난 유치원 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말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막 초등학교, 유치원, 뭐 중학교 이런 거는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이잖아요. 뭐 2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10년 전 이런 소재 자체가 너무 오래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는 최근에는 이만한 임팩트에 있는 경험 자체가 없는 친구인가?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경험이 없이 공부만 했고
이렇게 뭐 새로운 소재나 특별했던 경험은 옛날밖에 없나 라는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막 공부만 하고 학습 능력만 좋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고 우리 회사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정말 어떻게 되면 복합적인 인재를 뽑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다양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한 가지 소재로 다 풀어 쓰지 말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소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최근의 소재일수록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어체입니다. 구어체란 제가 지금 말하듯이 하는 거를 글로 쓰는 거인데요. 자소서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요. 뭐뭐 했는데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그리하여로 표현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고요. 뭐뭐 하였고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구어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역시 가독성과 연결되고요. 그건 역시 글을 쓰는 전문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특히나 이게 마무리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자, 마지막에 실컷 잘 썼습니다. 서론과 본론에 완벽하게 잘 썼는데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여가지고 역량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뭐뭐 할 것이다 뒤에 생각합니다가 붙습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표현은 사실 자소서에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회사에 입사하여서 저의 이러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마무리해야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소서를 제가 한 자소서에서 200건, 300건씩 보다 보면 명확하게 마무리한 사람과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한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이 됐든 중간이 됐든 확실하게 자소서는 확신 있게 좀 마무리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런 컨텐츠가 없어서 조금은 쉽게 그리고 자소서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렸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써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의견 또 존중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자소서를 써봤고 저도 이제 취업준비생 때 합격을 해봤고 지금은 첨삭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께 합격을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쓰니까 좀 합격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쓰니까 가독성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요 컨텐츠가 조금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좀 더 제가 이 외적으로 심화 과정으로 자소서 작성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버전도 한번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많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